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이 컨설팅 주동식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주제는 메시지 작성의 과학입니다. 사실 메시지 작성의 과학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간단합니다. 글쓰기의 기술, 그 중에서 특히 업무용 기업에 계시는 분들, 또 IT 분야에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글쓰기의 기술, 글 잘 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왜 거창하게 메시지 또는 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글쓰기의 기술, 스킬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자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글쓰기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메시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어떤 손끝의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 원칙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메시지, 과학이라는 말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메시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성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학이나 학술, 기타 좀 본격적인 지적 작업의 결과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생명도 긴 그런 이 저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시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용문에 관한 그런 실용문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포함해서 메시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는 주로 실용문에 사용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실용문의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은 실용문의 특징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실제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쓰는 글, 공문이나 통신문, 서간문 따위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 실용문의 정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실용문을 좀 더 광범위하게 구체적인 사실, 팩트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글을 실용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용문을 바라봤을 때 실용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실용문의 특징, 성격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고서와 기사 등 이런 흔히 영어로는 다 리포트라고 쓰는 리포트란 용어로 통칭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바로 실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읽게 되고 또는 사용하게 되고 쓰게 되는 그런 형식의 실용문이 바로 이런 보고서와 기사, 이런 리포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리포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왜 존재할까?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고서나 기사,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독자의 행동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의 행동 변화, 우리가 이제 흔히 기사를 쓰고 글을 쓰고 그러면은 어떻게 왜 그게 존재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랄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실을 왜 알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읽은 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은 이 보고서나 기사, 실용문을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들도 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본격적인 철학 서적들, 이런 학술 서적들과 보고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시나 소설, 이런 문학 작품들, 이런 본격적인 지적 소사물도 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걸 의도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격적인 지적 저작물들과 실용문이 변화시키는 독자의 행동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그 철학이나 그 문학 작품들, 이런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나 철학 작품들도 보면은 이 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행동 변화는 장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위대한 고전 작품들의 그 위력이라는 것, 그것이 영향이라는 것은 몇십 년, 몇백 년, 심지어는 몇천 년 뒤에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계속 독자들과 만나고 그 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용문의 경우에는 그런 그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 위대한 저작물들, 소설이나 철학 서적의 독자의 대상은 이 어느 사람이 자기 이 저작물을 읽고 행동이 변화될 것인지 글 쓰는 작가 자신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대한 문화작품이나 어떤 그 서적이 일단 저자의 손을 떠난 순간은 저자의 것이 이미 아니라고, 그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미 그 지적 저작물이 작가의 손을 떠난 뒤부터는 그게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게 될지 저자도 자신할 수 없고 전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용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고 이 글을 쓰게 되고 메시지를 만들게 되면은 실패한 메시지, 실패한 보고서, 실패한 실용문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리포트 이런 실용문의 이 대상은 읽는 독자들의 성격, 어떤 사람들이 읽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읽는지 등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타겟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타겟 시장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타겟 독자층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누구로 정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이 좋은 보고서, 좋은 리포트, 좋은 실용문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저작물들의 특징은 몇백 년, 몇천 년 뒤에까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저작물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움직이고 유통이 되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실용문, 보고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돼요. 신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가 읽을 것인지, 몇 명이나 읽을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읽을 것인지 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 보고서, 리포트, 이 실용문을 읽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기사를 쓰고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었을 때 이거 읽은 독자가 10년 뒤에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는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식의 접근은 우리가 말하는 실용문, 보고서, 이 리포트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보고서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어떤 지적 저작물의 학술 서적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대상과 그러니까 읽는 독자나 그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게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도 전략이나 사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모든 저작물, 지적 저작물이라는 것이 전략이나 사전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쓰는 저자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 하든지 그런 이제 그 사전 계획이나 그런 걸 갖게 되는데, 이 실용문, 보고서의 경우에는 훨씬 그 전략이나 사전 계획이 엄밀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과 시나리오, 스토리 이런 접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또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고서의 실용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위대한 지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평론가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결과라는 것을 단시일 내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의 경우에는 자신은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출간한 지 50년이 되지 않은 책은 읽지 않는다. 자기는 가장 좋은 것만을 읽기에도, 가치 있는 것만을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러셀인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어떤 본격적인 지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오늘 접근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평가가 가시적이고 측정 및 피드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 즉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것보다는 확실한 평가 틀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측정 및 피드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고서 실용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는 실용문 리포트는 도대체 어떤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는가 간단한 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밀레의 만종입니다. 밀레의 만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하신다 이제 굉장히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봤는데 뭐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돌아왔죠. 살바도르 달리가 실은 처음 그 자기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제기를 했고 나중에 어떤 과학적인 방문론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이 밑에 있는 여기에 놓여 있는 이게 실은 그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 원래는 그 이 부부의 어린 그 자식의 시체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게 밝혀졌었죠. 이거 이제 사실은 밀레가 처음에는 이 가난한 농민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실제 그 어떤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이런 저기 그 자기네 이 부부의 어린 자식의 시체를 담은 상자를 보여주었는데 주변에 충고를 받아가지고 너무 비참한 그림이다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덧칠을 해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글쎄 덧칠을 해서 바꾸니까 이 그림을 보고 평화로운 저녁, 이 하루 저녁에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이 그 신에게 이 노동을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묘한 불안감과 슬픔 그런 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마다 이 메시지를 이 이미지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과 해석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이거 좀 이렇게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다 이게 어떤 뭐 지도구나 어떤 약도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디 약도인지는 좀 아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면은 지하철 근처라는 것 정도로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어느 지하철역인지는 알기 어려울 겁니다.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 국회의사당역 근처 약도입니다. 보면은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이게 어디 지역의 근처에 약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하는 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 작성의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보고서와 리포트, 이 실용문화를 어떻게 구성하는 핵심 미디어는 이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굉장히 이미지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보다는 이미지가 더 강조되고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어젠가 그제 봤더니 시스코에서 그런 보고를 내렸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에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몇 년 뒤인지 몇십 년 뒤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인터넷 트래픽의 90% 정도를 멀티미디어, 뭐 음향이나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게 저렇게 틀린 예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부분은 이 이미지보다는 메시지가 저는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의 특징은 어떤 건가? 문장 또는 수식 등으로 흔히 말하는 IT 분야에서는 알파 누메릭 정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갖다 와서 텍스트입니다. 이미지가 아니지 그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텍스트죠. 문장 또는 수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문자, 숫자, 내용과 경계 등 이게 특징은 내용과 경계 등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죠. 선이나 색,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간단히 말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런 정보죠. 그림, 동영상, 음향 등. 이것은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보의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고 밖에 들어있는 건 뭐고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이미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밀레의 만종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 이미지
정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확실한 것은 최근에는 이 이미지의 시대, 그리고 중요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앞으로는 인터넷 트래픽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정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와 메시지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간단히 말해서 여기는 제가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애플의 전략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뛰어난 어떤 이제 친화성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GUI니 뭐니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수용자층과의 어마어마한 친화성, 이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전달의 특징이 많은 사람에게 쉽게 대량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 정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TV 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심하게 말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녁에 다 끝나서 예고가 흘러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별 고생은 힘들이지 않고. 하지만 책을 읽을 때 그렇게 과연 읽을 수가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무차별적인 대상을 매스를 대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돌 스타 만들기 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아이돌 스타 여러 가지 요즘 한류 K-팝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을 스타들을 만들면서 전달하는 게 이미지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간이라는 것이 좀 있죠. 근데 메시지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말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즉각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정형화된 그런 이미지 위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정보만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은 그것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 만약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시지도 모든 것이 선입견에 호소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새로운 사실의 전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는 쉽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지속성이 약합니다. 왜냐? 이 감각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새로운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에 의해서 그 기존의 이미지는 영향을 잃고 변경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단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 인식 속에서 그게 각인이 되면 쉽게 잘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 그런 특징을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경우 형상 관리가 유지가 어렵다는 것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메시지 경우에는 형상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 한마디로 한번 전해진 정보라는 것은 쉽게 변동이 되지 않고 자기가 또 속성을 유지하고 계속 영향력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10만 명에게 10만 개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10만 명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전달되게 돼요. 10만 명에게 이 이미지를 전달하면 10만 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10만 명에게 전달하더라도 단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짐작하시겠지만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10만 명에게 전달하더라도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몇십억 명에게 전달하더라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걸 바로 저는 메시지 작성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위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이제 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와 이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많이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죠. 글쓰기 기술. 그런 식으로 스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좀 골치 아프고 근원적인 문제까지 접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원칙을 따져가면서 글을 쓰고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글을 쓰고 메시지를 작성할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게 좀 더 이 근본적인 변화를, 글쓰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흔히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나오고, 이 나무를 보고 쏘는 화살보다는 이 태양을 보고 쏘는 화살이 더 높게 멀리 난다고 그럽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원래 필요한 것보다 폼이 커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보다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좀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